2004년 가을 치악산을 오르던 한 커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재혼을 약속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중년의 남녀. 단풍이 절정에 이른 산길을 함께 걸으며 미래를 꿈꾸던 그들은 저녁 7시까지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엿새 후 산자락 농로에서 발견된 배낭 속 캠코더 한 대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물에 젖어 고장난 캠코더. 그 안에 복원된 SD카드에는 두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등산 풍경, 그리고 갑자기 바뀌는 분위기. 낯선 남성들과의 격렬한 언쟁, 비명, 흔들리는 화면. 하지만 이 영상은 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깊은 수수께끼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탐정 미스터리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04년 10월 3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42살 윤정화 씨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등산복을 챙기고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21살 아들 지훈이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꼭 7시까지 들어오신다고 하셨죠? 그럼 저녁은 같이 먹어야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모자간의 따뜻한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지역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평범한 중년 여성.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원주 시내 다른 동네. 54살 장기훈 씨 역시 등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아온 그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홀로 지내왔습니다. 성인이 된 딸 유진과는 가끔 연락하는 정도였습니다. 과묵한 성격이지만 성실한 사람. 주변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는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전 산호회라는 지역 등산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원주 인근 산들을 함께 오르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각자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온 중년의 남녀. 그들은 산행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화 씨, 산에 오르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네, 여기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동호회 사람들은 두 사람을 황혼의 동반자라고 불렀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진실된 감정. 그것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성숙한 애정이었습니다. 2004년 여름, 두 사람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함께 살기로 한 것입니다. 정화 씨의 아들 지훈에게, 기훈 씨의 딸 유진에게도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행복을 바랐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가 다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화 씨의 아파트에서. 작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평범한 일상.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0월 2일 토요일 저녁. 기훈 씨가 정화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내일 치악산 어때요? 단풍이 절정이라던데. 좋아요. 오랜만에 둘이서만 가는 거네요. 다음 날 아침 8시. 두 사람은 간단한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화 씨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지훈아, 7시까지는 꼭 들어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평범한 작별 인사. 누구도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전 9시 30분. 두 사람은 치악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은 연휴 마지막 날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로 붐볐습니다. 기훈 씨는 평소 즐겨 쓰던 캠코더를 꺼내 들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을 배경으로 정화 씨를 찍었습니다. 여기 좀 봐요, 정화 씨. 예쁘게 찍을게요. 정화 씨가 수줍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등산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람에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완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치악산 어딘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평온했던 황혼의 산행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4년 10월 3일 오후 7시 원주시의 한 아파트. 한지훈 씨는 거실 시계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7시까지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이미 7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7시 30분. 지훈 씨는 장기훈 씨의 전화번호로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철저한 성격의 어머니였습니다. 약속 시간을 어기는 일이 거의 없었고 늦을 때는 반드시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지훈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8시. 지훈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산후회 회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머니와 장기훈 씨를 본 사람이 있는지, 오늘 산행 계획에 대해 들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 치악산 간다고는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느 코스인지는 모르겠어요. 두 분이 요즘 자주 단둘이 다니셨으니까 우리한테 말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애매한 대답들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8시 45분. 지훈 씨는 결국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어머니가 오늘 아침 산에 가셨는데 아직 안 돌아오셨어요. 전화를 받은 경찰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언제 출발하셨죠? 아침 8시쯤이요. 치악산에 가셨는데 7시까지 온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다른 곳에 들르셨을 가능성은 없나요? 친구분들이나 친척분들. 아니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약속 시간 꼭 지키시거든요. 경찰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는 경찰관들이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 이것이 단순한 귀가 지연인지 아니면 실제 사건인지였습니다. 일단 좀 더 기다려보시고요. 10시까지도 안 오시면 다시 연락주세요. 하지만 지훈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고하고 싶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경찰관은 결국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밤 9시 10분. 원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우선 치악산 입구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주차 기록을 확인한 결과 장기훈 씨의 차량이 오전 9시 20분에 입차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차 기록은 없었습니다. 차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치악산 관리사무소와 지역 산악구조대에 연락했습니다. 밤 산행은 위험했지만 실종자가 있다면 가능한 빨리 수색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밤 10시. 간단한 수색팀이 구성되어 치악산에 올랐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주요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며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정화 씨, 장기훈 씨.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와 나뭇잎 부스럭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밤 수색은 2시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위험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10월 4일 새벽 6시.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산악구조대, 소방대, 지역 산악회 회원들까지 총동원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약 50여 명의 인원이 치악산 전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등산로는 물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계곡과 능선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지훈 씨도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가던 코스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낙엽이 쌓인 등산로, 물소리가 들리는 계곡, 단풍으로 물든 숲.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지훈 씨에게는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11시. 경찰은 치악산 입구에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화면에는 오전 9시 35분경 등산로 입구를 지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윤정화 씨와 장기훈 씨였습니다. 기훈 씨는 배낭을 메고 캠코더를 들고 있었고 정화 씨는 그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지훈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불과 24시간 전 어머니는 저렇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후 시간대 CCTV 영상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는 수많은 등산객들, 그리고 오후가 되자 하나둘 내려오는 사람들. 하지만 윤정아 씨와 장기훈 씨가 다시 나오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두 분이 입산한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수색을 지휘하던 경찰관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간 흔적도 떨어뜨린 물건도 없었습니다. 마치 산속 어딘가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지역 방송국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카메라가 수색 현장을 비추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경찰과 가족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머니는 산을 좋아하세요. 길도 잘 아세요. 이렇게 연락 없이 사라질 분이 아니에요. 지훈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는 치악산 실종 사건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2004년 10월 9일. 실종 엿새째. 치악산 일대에서는 여전히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수색 인원도 처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혀 치악산 주변 마을과 도로까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치악산 북쪽 자락의 한 농로. 이 길은 등산로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밭으로 가기 위해 이용하는 좁은 비포장도로. 그곳을 지나던 72살 김성덕 씨는 길가, 숲을 사이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배낭 하나가 덤불 속에 반쯤 숨겨진 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누군가 버린 쓰레기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종 사건 때문에 온 마을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김 씨는 배낭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배낭은 낡아 있었고 흙과 나뭇잎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배낭을 열자 안에서 몇 가지 물건이 나왔습니다. 물병, 수건, 그리고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캠코더 한 대. 김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배낭을 확인한 경찰은 안에서 장기훈이라는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실종된 장기훈 씨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배낭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발견 장소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낭이 발견된 농로 주변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흔적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캠코더였습니다. 오후 2시. 원주경찰서 과학수사팀. 캠코더는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외부는 진흙과 이물질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전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캠코더 본체가 아니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SD카드였습니다. 카드는 멀쩡합니다. 복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학수사팀 소속 김민수 경위가 조심스럽게 SD카드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카드는 다행히 물리적 손상이 크지 않았습니다. 전문 장비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 30분. 데이터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하나씩 파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총 7개의 영상 파일. 촬영 시간은 10월 3일, 바로 실종 당일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숨을 죽이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치악산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오전 9시 42분. 시간 표시가 화면 구석에 작게 찍혀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치악산 입구예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장기훈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카메라가 주변을 천천히 비췄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산, 맑은 하늘, 등산객들. 평화로운 가을날의 풍경이었습니다. 기훈 씨, 나 찍지 마요. 부끄러워. 윤정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향하자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파일. 등산로를 따라 걸어 올라가는 모습, 계곡 옆에서 쉬며 도시락을 먹는 장면.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후 5시 10분, 네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촬영 시간은 오후 2시 53분.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었고 기훈 씨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 좀 이상한데? 기훈 씨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카메라가 앞쪽을 비췄습니다. 등산로 앞쪽에 2명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성들. 그들은 등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화 씨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이 잠시 흔들리다가 꺼졌습니다. 네 번째 파일은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 5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후 3시 12분. 카메라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걸어가면서 촬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기훈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다급했습니다. 닥쳐. 가만히 있어.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위협적인 어조였습니다. 제발요, 우리 그냥 보내주세요. 정화 씨의 떨리는 목소리. 그녀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또 다른 남성의 목소리.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화면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나뭇가지들, 하늘, 땅이 번갈아가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꺄악. 정화 씨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이거 끄라고.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카메라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화면은 옆으로 기울어진 채 고정되었습니다. 흙과 낙엽,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안 돼. 제발. 기훈 씨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둔탁한 소리.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리만 들렸습니다. 발소리, 거친 숨소리, 무언가를 끄는 듯한 소리.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몇 분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낙엽과 흙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상은 끝났습니다. 수사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6번째, 7번째 파일 확인해 보십시오. 수사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파일들은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손상된 데이터였습니다. 오후 6시. 긴급 수사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건 단순 조난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수사팀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군가에게 위협받았고 폭행당했으며 결국 어딘가로 끌려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목소리 분석, 영상 분석 모두 동원하십시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상 품질이 좋지 않았고 남성들의 얼굴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으로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 8시. 한지훈 씨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로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지훈 씨는 기대 반 불안 반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캠코더에 담긴 영상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리고 그 영상이 더 큰 미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2004년 10월 10일, 실종 8회째. 캠코더 영상이 공개된 후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경찰은 2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영상 속 남성들의 신원 파악. 둘째, 피해자들의 배경 조사. 혹시 두 사람에게 누군가와의 금전적 갈등이나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전 9시. 원주경찰서 강력팀. 장기훈 씨 측부터 조사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은 장기훈 씨의 주변 인물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그의 딸 장유진 씨였습니다. 28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그녀는 아버지의 실종 소식을 듣고 원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한 분이셨어요. 누구와도 크게 다투는 일이 없었고요. 유진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나요? 수사관의 질문에 유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철물점 운영이 어려웠대요. 제가 돈 좀 보내드렸는데.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은 장기훈 씨가 운영하던 철물점을 찾아갔습니다. 원주 시내 한쪽에 자리한 작은 가게. 문은 닫혀 있었고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훈 씨요? 성실한 사람이었죠. 근데 요즘 손님이 별로 없어서 장사가 안 됐어요. 대형마트가 생기고 나서 여기 골목 상권이 다 죽었거든요. 오후 2시. 경찰은 장기훈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80만 원. 매달 철물점 임대료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된 대출. 총 3,500만 원. 사업 자금 명목이었습니다. 이 정도 빚이면 부담되긴 했겠네요. 수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더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기훈 씨의 전 부인과의 관계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 부인은 원주에서 30km 떨어진 횡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경찰은 전 부인 이미선 씨를 만났습니다. 51살의 이미선 씨는 경찰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맞이했습니다. 장기훈 씨와는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하셨습니까? 한 달 전쯤요. 재산 분할 때문에 변호사 통해서 연락했어요. 그때 특별한 갈등이 있었습니까? 이미선 씨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갈등이요? 그 사람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받아야 할 돈을 안 주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렸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 실종됐다면서요? 솔직히 말해서 동정 안 가요. 자기 가족도 제대로 책임 못 지는 사람이었으니까.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실종 당일 그녀는 횡성에서 열린 친목 모임에 참석했고 10여 명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이번에는 윤정화 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화 씨의 아들 한지훈 씨는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5년 전이에요. 교통사고였어요. 그때 보험금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지훈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1억 정도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1억.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에 예금해뒀어요. 어머니 명의로요. 하지만 경찰이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1억이 있어야 할 계좌에 7천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후 6시. 경찰은 지훈 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3천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에 쓰셨는지 아십니까? 지훈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어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경찰은 인출 시기를 확인했습니다. 올해 여름, 정확히는 7월과 8월. 윤정화 씨가 장기훈 씨와 함께 살기로 결정한 시기였습니다. 오후 7시.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정화 씨의 친척들을 만난 경찰은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남편의 형제들이 보험금 일부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제 형수님이 돈을 독차지했어요. 우리 형님 돈인데 가족들한테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사망한 남편의 동생 한성수 씨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따졌죠. 우리도 권리가 있다고. 근데 형수님이 법적으로 문제 없대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둘러싼 가족 간 다툼. 하지만 그것이 실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밤 8시. 수사팀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기훈 씨는 사업 실패와 이혼 소송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윤정화 씨는 보험금 때문에 친척들과 갈등이 있었고 3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불명확합니다. 두 사람 모두 금전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거죠. 수사팀장이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캠코더 속 남성들이 채권자거나 조직 폭력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보험금을 노린 친척 측일 수도 있고요.
가능성은 여러 갈래로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밤 9시. 경찰은 지역 조직 폭력배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와 횡성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한 명씩 소환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장기훈 씨가 빚을 진 곳들을 추적했습니다. 제1은행, 농협, 그리고 사채업자 한 곳. 특히 사채업자가 주목되었습니다. 이율이 높았고 상환 기한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사는 여전히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왜 치악산에서 누군가와 마주쳤는지, 그 남성들이 정말 금전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나타날 목격자의 진술이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2004년 10월 13일, 실종 열흘째. 경찰은 여전히 영상 속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답답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전,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 20분, 원주경찰서. 저 10월 3일에 치악산에 갔었는데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왔습니다. 신고자는 46세 남성 박재민 씨였습니다. 원주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는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수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십시오. 담당 형사 이동욱 경위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날 치악산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박재민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혼자 등산을 갔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나 비슬치 코스 쪽 계곡 근처였어요. 그는 손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그렸습니다. 거기서 한 커플을 봤어요. 중년 남녀였는데 뉴스에 나온 사진이랑 비슷해 보였어요. 이동욱 경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실합니까? 100% 확신은 못하겠지만 여자분이 입었던 빨간색 재킷이 기억나요. 뉴스에서 본 것과 같았어요. 윤정아 씨는 실종 당일 빨간색 등산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커플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박재민 씨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 2명이랑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좀 언쟁하는 것 같았어요. 언쟁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저도 좀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그냥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들렸어요. 그 남자 2명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박재민 씨는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고요. 다른 한 명은 좀 통통한 체격이었어요. 둘 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이동욱 경위는 메모하면서 물었습니다. 옷차림은요? 등산복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상복. 청바지에 점퍼 같은 거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등산객 같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남의 일에 끼어들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 뒤로는 못 봤어요. 시간은 정확히 몇 시였습니까? 오후 2시 반에서 3시 사이였을 거예요. 이동욱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캠코더 영상의 시간대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재민 씨 실종 사건이 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왜 이제야 신고하셨습니까? 박재민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었고 제가 본 게 그 실종자들인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캠코더가 발견됐다는 걸 보고 혹시나 싶어서 온 겁니다. 오후 2시. 경찰은 박재민 씨를 데리고 치악산 현장으로 갔습니다. 여기요. 여기 계곡 옆길이었어요. 박재민 씨가 가리킨 곳은 비슬치 코스의 한 갈림길이었습니다. 등산로에서 약간 벗어난 계곡 쪽 길. 사람들이 자주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비도 내렸습니다. 증거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오후 4시. 경찰서로 돌아온 수사팀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재민 씨의 진술이 믿을 만합니까? 수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진술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시간대도 캠코더 영상과 맞아떨어지고요. 이동욱 경위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수사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재민 씨가 목격했다는 장소가 캠코더가 발견된 곳과 거리가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 약 6km 떨어져 있어요. 지도를 펼쳐놓고 확인해보니 명확했습니다. 박재민 씨가 목격했다는 비슬치 코스 계곡과 캠코더가 발견된 농로는 치악산의 정반대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첫째, 박재민 씨가 본 사람들이 실종자가 아니다. 둘째, 오후 3시 이후 실종자들이 산을 가로질러 이동했다. 산을 가로지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등산로도 아닌 곳을 6km나 이동했다는 건데 누군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동욱 경위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오후 5시 30분, 경찰은 박재민 씨에게 몽타주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그 남성들의 얼굴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박재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은 잘 못 봤어요. 거리가 있었고 저도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으니까요. 키나 체격, 옷차림이라도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키 큰 사람은 180 정도 됐을 거예요. 머리는 짧았고 통통한 사람은 170 정도. 머리는 좀 긴 편이었어요. 막연한 진술이었습니다. 얼굴 없는 목격담. 그것은 수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오후 6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박재민 씨가 본 시간이 오후 2시 반에서 3시 사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캠코더 영상을 보면 네 번째 파일은 오후 2시 53분, 다섯 번째 파일은 오후 3시 12분입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박재민 씨가 본 장소는 비슬치 코스. 하지만 캠코더 영상을 분석해보니 배경이 황골 코스 쪽입니다. 두 코스는 서로 다른 방향이에요. 수사관들은 다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황골 코스와 비슬치 코스. 두 코스는 치악산의 양쪽 능선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시간대도 장소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군가가 답답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밤 8시. 수사팀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재민 씨의 진술은 보류합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목격자가 나타났지만 오히려 의문만 더 커졌습니다. 장소가 다르고 시간대가 애매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증언. 그것은 퍼즐 조각이 아니라 또 다른 미로의 입구였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확인될 휴대폰 기지국 기록이 이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2004년 10월 15일 실종 열이틀째.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캠코더 영상, 목격자 진술, 배경조사. 모든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을 뿐 하나로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실종자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 오전 10시. 원주경찰서 수사팀. 기지국 기록이 나왔습니다. 통신 분석 담당 박성호 경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사관들이 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먼저 윤정화 씨 휴대전화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성호 경사가 첫 장을 펼쳤습니다. 10월 3일 당일 기록. 화면에는 시간대별로 잡힌 기지국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40분. 원주시 단계동 기지국. 이건 정화 씨 집 근처입니다. 오전 9시 35분. 치악산 입구 기지국. 등산로 진입 시점과 일치합니다. 오전 11시 20분. 치악산 중턱 기지국. 정상적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수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 안이었습니다. 오후 12시 50분. 여전히 치악산 중턱 기지국. 아마 점심 식사 중이었을 겁니다. 박성호 경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후 2시 40분. 치악산 정상 부근 기지국. 그리고 오후 3시 15분. 마지막 신호입니다. 어느 기지국입니까? 수사팀장이 급히 물었습니다. 치악산 북쪽 사면 기지국입니다. 캠코더가 발견된 농로에서 약 3km 떨어진 곳이죠. 수사관들은 지도 위에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북쪽 사면. 등산로에서 벗어난 지역이었습니다. 오후 3시 15분 이후로는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전원이 꺼졌거나 파손됐거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 15분. 캠코더의 마지막 영상이 오후 3시 12분이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장기훈 씨 기록을 확인해보죠. 수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박성호 경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장기훈 씨 휴대전화 기록이 윤정화 씨와 다릅니다. 수사관들이 일제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오전 8시 45분. 원주시 무실동 기지국. 기훈 씨가 살던 동네 맞죠? 맞습니다. 오전 9시 40분. 치악산 입구 기지국. 여기까지는 정화 씨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부터 문제입니다. 정화 씨는 치악산 중턱 기지국이 잡혔는데 기훈 씨는 박성호 경사가 손가락으로 기록을 짚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원주 외곽 문마급 기지국입니다. 뭐라고요? 수사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마급이면 치악산에서 15km는 떨어진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니 명확했습니다. 문마급은 치악산 반대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지국 신호가 잡혔다는 것은 장기훈 씨의 휴대전화가 그곳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박성호 경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후 12시 40분. 여전히 문마급 기지국. 오후 2시 10분. 같은 위치. 그리고 오후 3시. 마지막 신호가 원주 시내 중앙동 기지국에서 잡혔습니다. 중앙동? 수사관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중앙동은 원주 시내 한복판이었습니다. 치악산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동욱 경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3시 윤정화 씨 전화는 치악산 북쪽 사면에서 신호가 잡혔고 장기훈 씨 전화는 원주 시내에서 신호가 잡혔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었어야 합니다. 캠코더 영상에도 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수사팀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첫째, 장기훈 씨가 휴대전화를 산에 가져가지 않았다. 집이나 차에 두고 갔을 가능성. 하지만 오전 9시 40분 치악산 입구 기지국 기록이 있습니다. 산에는 가져갔다는 뜻이죠. 박성호 경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누군가 장기훈 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수사팀장이 보드에 적었습니다. 캠코더 영상에 나온 남성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다른 곳으로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이동욱 경위가 지적했습니다. 영상 속 충돌은 오후 3시경입니다. 그런데 기지국 기록을 보면 오전 11시부터 이미 기훈 씨 전화는 치악산을 벗어나 있었어요. 수사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셋째 가능성. 수사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함께 있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CCTV에 같이 입산하는 장면이 찍혔는데요. 같이 입산했지만 도중에 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사팀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오후 2시. 수사팀은 장기훈 씨의 차량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치악산 주차장에 여전히 세워져 있던 그의 차. 경찰은 차량 내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조수석 서랍, 뒷좌석, 트렁크, 그리고 조수석 밑에서 휴대전화 한 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장기훈 씨 전화입니다. 수사관이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배터리는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차에 두고 간 겁니까? 아닙니다. 박성호 경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지국 기록을 보면 이 전화기는 분명 움직였습니다. 치악산 입구에서 문마급으로, 그리고 원주 시내로. 그렇다면 누군가 이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다시 차에 놓고 간 겁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후 4시. 새로운 의문이 수사팀을 짓눌렀습니다. 누가 장기훈 씨의 전화기를 가지고 원주 시내를 돌아다녔는가? 왜 다시 차에 놓고 갔는가? 그리고 정작 장기훈 씨 본인은 오후 3시 이후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통신사의 문마급과 중앙동 기지국 근처 다른 통화 기록을 요청하십시오. 수사팀장이 지시했습니다. 혹시 그 시간대에 수상한 통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밤 7시. 추가 기록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통화 기록 속에서 의심스러운 것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밤 9시. 한지훈 씨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라도 찾으셨습니까?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열이틀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에게 기지국 기록의 모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머니랑 장 씨가 헤어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둘 다 침묵했습니다. 2009년 4월 16일 사건 발생 5년 후 치악산 황혼 커플 실종 사건은 미제로 남은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한지훈 씨는 여전히 어머니를 찾고 있었지만 더 이상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원주경찰서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2시 40분 원주경찰서 민원실. 저 치악산 실종 사건 관련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신고자는 35세 남성 최동철 씨였습니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직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2004년에 있었던 그 중년 커플 실종 사건이요. 캠코더가 발견됐다는.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5년 전 사건. 결국 해결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은 그 사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후 3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이동욱 경위가 급히 호출되었습니다. 이미 경감으로 진급한 그는 5년 만에 듣는 사건 이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동철 씨죠? 제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동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동철 씨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러 오셨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동욱 경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아십니까? 최동철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때 치악산에 있었습니다. 10월 3일에요? 네. 그날 오후에 치악산 근처에 있었어요. 등산을 하러 가셨습니까? 최동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일 때문에 갔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건 말하기 어렵습니다. 최동철 씨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최 씨, 5년이 지난 지금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동욱 경감이 권했습니다. 최동철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그때 조직에 있었습니다. 원주 쪽에서 활동하던 조직이요. 이동욱 경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직. 폭력 조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날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치악산 쪽으로 오라고. 급한 일이 있다고. 형님이라면? 조직 보스요.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 조직에서 나오셨습니까? 네. 3년 전에 나왔어요. 결혼도 하고 애도 생기고 이제 정상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최동철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치악산에 갔다는 거죠? 네. 오후 4시쯤 도착했어요. 형님이랑 다른 조직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최동철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이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뭔가 일이 꼬였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요? 돈 문제였어요.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일이 잘못됐다고. 이동욱 경감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혹시 실종된 커플입니까? 최동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직접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형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년 남녀였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형님이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이 잘못됐다고만 했어요. 일이 잘못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다치기라도 했습니까? 최동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이동욱 경감은 신중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최 씨, 이건 매우 중요한 증언입니다. 혹시 그 보스나 다른 조직원의 이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동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제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보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최동철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양심 때문이에요. 5년 동안 이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최동철 씨는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형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하라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후 5시. 이동욱 경감은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최 씨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연락하고 지낸 지 오래됐어요. 원주에 있습니까? 아마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날 함께 있었던 다른 조직원은요? 그 사람도 연락이 끊겼어요. 막막했습니다. 증언은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름도 장소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최 씨, 그날 형님이 있었던 정확한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치악산 북쪽 어딘가였어요. 농로 근처였던 것 같은데 5년이나 지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북쪽 농로. 캠코더가 발견된 곳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오후 6시. 이동욱 경감은 최동철 씨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그날 캠코더를 본 적 있습니까? 최동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캠코더는 못 봤어요. 배낭 하나는 봤는데. 배낭을 어디서 봤습니까? 형님 차 트렁크에 있었어요. 검은색 배낭이었어요. 장기훈 씨의 배낭. 그것이 조직원들의 손에 있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오후 7시. 최동철 씨는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최 씨, 혹시 기억나는 게 더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증인 보호는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최동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은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한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해졌어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이동욱 경감은 빈 수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나타난 증언. 하지만 그것은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했습니다. 이름도 없고 증거도 없고 구체적인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 문제로 조직이 개입했다는 막연한 증언.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 9시. 이동욱 경감은 한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이 불완전한 증언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을 주기에는 너무 애매했고 절망을 확인시키기에는 너무 모호했습니다. 결국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치악산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2009년 5월. 사건 발생 5년 후. 최동철 씨의 제보 이후에도 수사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조직원들의 신원을 파악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정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건은 다시 한번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잊혀져가는 동안 남겨진 가족들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5월 15일 오후 3시. 원주시의 한 카페. 한지훈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26살이 된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또래의 청년들에게서 볼 수 있는 활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지 벌써 5년이에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카페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등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윤정아 씨.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며칠만 지나면, 일주일만 지나면 돌아오실 거라고. 지훈 씨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살아계실 거라는 희망을 갖기도 힘들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5년 동안 수없이 흘린 눈물. 하지만 여전히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제일 힘든 건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신 건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기다려야 한다는 게. 지훈 씨는 대학 시절 내내 방황했습니다.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리를 피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혼자 집에 남아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왜 아직도 그 일에 매달려 있냐고. 이제 그만 잊고 살라고.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잊어요. 마지막으로 7시까지 올게라고 하신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 장유진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3이 된 그녀는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5년 전 그날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진 씨, 오늘 회식인데 같이 가실 거죠?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먼저 가세요. 저는 일이 좀 남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회식 자리가 두려웠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그녀는 그런 자리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유진 씨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못 찾았어요. 그녀는 5년 동안 아버지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를 원망했어요. 왜 그 사람이랑 만나셨냐고. 왜 산에 가셨냐고. 유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빠도 그냥 행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혼하고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윤정아 씨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자신에게 전화했던 그날. 유진아, 아빠가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려고 해.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조심스럽고 미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유진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것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유진 씨는 그날의 자신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따뜻하게 대해드릴 걸. 축하한다고 말씀드릴 걸. 그랬다면 아빠가 마지막으로 들은 제 목소리가 그렇게 차갑지는 않았을 텐데. 오후 7월. 원주시 한지훈 씨의 집. 지훈 씨는 어머니의 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속 옷들, 화장대 위 화장품들, 침대 위 베개. 모든 것이 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 같아요. 지훈아, 미안해. 늦었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명절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송편. 혼자 상을 차리고 혼자 먹었습니다. 친척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해요. 죽은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요. 그는 매년 10월 3일이 되면 치악산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등산로를 따라 걸으며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산은 언제나 침묵했습니다. 오후 8시. 서울 장유진 씨의 원룸. 유진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연애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 떠나면 어떡하죠? 아빠처럼. 그녀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습니다. 친밀함은 상처를 의미했습니다. 5년 동안 제 인생은 멈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데 저는 아직도 2004년 10월 3일에 갇혀 있어요. 밤 10시. 유진 씨는 실종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5년째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10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5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2010년 10월 3일, 사건 발생 6년째, 한지훈 씨와 장유진 씨는 처음으로 함께 치악산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낯설었지만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행복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유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등산로를 걸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6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유진 씨가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부모를 떠올렸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끝나지 않는 기다림, 남겨진 가족들의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고통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사건 발생 20년 후, 치악산 황혼 커플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윤정화 씨와 장기훈 씨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무것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0월 3일, 사건 발생 20년이 되는 날, 원주경찰서 회의실에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동욱 경감과 현재 미제 사건 담당팀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동욱 경감은 이제 정년을 앞둔 50대 후반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놓쳤을까요? 젊은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이동욱 경감은 책상 위에 펼쳐진 사건 파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색이 바랜 서류들, 흐릿해진 사진들, 그리고 여전히 답을 주지 않는 캠코더 영상.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캠코더 영상, 목격자 진술, 기지국 기록, 조직 연루 정황.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캠코더 영상에는 분명 두 사람이 누군가에게 위협받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남성들의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박재민 씨의 진술은요? 장소와 시간이 캠코더 기록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실종자들을 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기지국 기록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수사관이 덧붙였습니다. 윤정화 씨의 전화는 치악산에 있었지만 장기훈 씨의 전화는 원주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5년 뒤 나타난 최동철 씨의 증언. 이동욱 경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직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원주와 횡성 지역의 모든 조직원을 조사했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결국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동욱 경감이 말했습니다. 장기훈 씨의 빚 문제로 사채업자나 조직폭력배가 개입했을 가능성, 윤정화 씨의 보험금 문제로 친척이 연루됐을 가능성, 혹은 전혀 다른 이유로 우연히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 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모든 증거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후 2시. 한지훈 씨는 치악산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41살이 된 그는 결혼을 했고 7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이날이 되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지훈 씨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에게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것을, 20년 동안 찾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단다. 지훈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전 어머니도 이렇게 자신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게도 가족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손녀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단풍잎들이 흩날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사무실. 장유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8살이 된 그녀는 여전히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임원이 되었지만
개인적인 삶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아빠, 20년이에요. 그녀는 책상 서랍 속에 간직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차갑게 대했던 그날이 아직도 후회돼요. 따뜻하게 대해드릴 걸. 축하한다고 말씀드릴 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원주의 한 요양원. 최동철 씨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5년 전 암 진단을 받은 그는 이제 말기 상태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내와 20살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그는 가늘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일 내가 전부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날 치악산에서 나는 더 많은 걸 봤어. 하지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어. 지금이라도 경찰에 말하세요. 이제는 너무 늦었어. 그리고 증거도 없어. 내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최동철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그날의 기억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원주경찰서. 이동욱 경감은 사건 파일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치악산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초기 수사의 중요성, 증거 보존의 필요성,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 있다는 것. 개인의 금전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도 보여줬습니다. 젊은 수사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사회적 약자의 취약성, 범죄 조직의 은밀함.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동욱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남겨진 가족들입니다. 한지훈 씨와 장유진 씨. 그들은 20년 동안 답없는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밤 8시. 치악산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그날, 이 산 어딘가에서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캠코더에 담긴 마지막 비명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든 질문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습니다. 답 없는 질문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 2024년 현재, 이 사건은 대한민국 경찰청 미제 사건 목록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건 번호 204-2004-3153. 치악산 황혼 커플 동반 실종 사건. 행복을 꿈꾸며 산에 올랐던 두 사람. 그들의 마지막 흔적은 물에 젖은 캠코더와 흔들리는 영상뿐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은 치악산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금전 문제를 방치하지 말 것. 가족 간의 소통을 놓치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 순간을 따뜻하게 만들 것.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마지막이 될지.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잊혀졌던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